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11만 7천 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요. 피해액만 무려 1조 7천억 원이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40, 50대 그리고 20, 30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이 피해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60대 이상 피해 액수가 2016년에는 25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불과 3년 만에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 보이스피싱 수법들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고령 어르신들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이 혼자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일반적인 시니어들도 그런 문제들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시니어 울리는 금융사기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금융감독원 장봉희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봉희 국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어떤 단체인가요? 어떻게 결성이 된 건가요? 네, 저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네. 저희 목적 사업은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 네. 그리고 디지털 금융교육,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교육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금융사기 유형도 많아지고 네. 또 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네.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있어서 시니어들이 또 고령층들이 디지털에 굉장히 좀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디지털 금융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피싱 수법들이 만약에 진화를 한다면 교육 내용도 그만큼 앞서가거나 따라가야 될 텐데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없으신지요? 많죠. 네. 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사기 유형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당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먼저 발전하는 게 금융사기 수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서버를 외국에다 두고 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방하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한 유형을 저희가 시니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많은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씩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 장봉희 국장님, 예. 거의 반평생을 금융감독을 위해서 살아오셨죠? 예,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20년 이상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예. 네. 지금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현재 담당하는 금융현장 소통반은 금융회사, 네.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네. 금융감독 정책이나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특히 시니어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약간은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제 지인들이 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를 당해서 저한테 연락 온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금융감독원에 다니기 때문에 일단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네. 우선적으로 저한테 연락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대부분 돈을 찾지 못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두 가지 번, 케이스? 예, 네. 한 번은 그 입금을 시켰는데 그 사기범들이 비밀번호를 3번 잘못 눌렀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다행히 네. 그 돈을 찾은 사람이 있었고요. 네네네. 한 번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데 그 금융 서비스 중에 지연 인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사기를 당했고 5천만 원을 입금시켰는데 30분 이내에 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가지고 네. 돈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가 딱 있었거든요. 30분입니까? 예. 네. 이 100만 원 이상 금액을 송금했을 때는 상대방이 30분 이내에 찾지 못하는 제도가 지연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연 인출 제도. 예. 그러면 제가 입금을 했다. 예. 그런데 좀 이상하다. 예. 그러면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어, 지급 정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 두 분의 그 말씀이 다양한 이제 현장의 얘기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포괄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제가 궁금합니다. 이 시니어 금융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물론 나중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시니어들께서 주로 느끼는 이 금융 사기와 관련한 느끼시는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그분들이 느끼는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어떤 점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금융교육을 시작한 지가 이제 4년 차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사실 PPT라든가 네.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발표 자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사가 네네. 앞에 나가서 네. 뭐 어르신들 모아놓고 네.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 뭐 PPT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방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고령층들이 굉장히 지루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뭐 강사들한테 이거 강사 양반 그 노래나 한 곡 하고 내려가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1시간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기가 좀 지루하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교육 방법을 좀 바꾼 게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또 뮤지컬도 만들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연극도 그 내용이 금융사기 유형을 상황극으로 만드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연극으로 또 만들어서 공연을 해봤고 네.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서 실제 뮤지컬 배우가 나와서 네. 노래로 하는 네네. 것이죠. 네. 어르신들 고령층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 뭐 네네. 트로트도 나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춤도 추시고 네네. 그러면서 배우십니다. 예, 금융사기 교육이 예술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 고령층은 고령층에 맞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층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주입식 교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금방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고령층은 받아들이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펀을 재미를 넣어서 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고요. 네. 그래서 한 발 더 나간 게 사실 국악까지도 나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놀이 한마당, 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전을 금융사기와 같이 네. 접목시켜서 네. 만들어 봤고요. 네. 그 부분도 이 고령층은 굉장히 좋아하시더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금융교육의 유형도 젊은 층과 청소년 또 고령층은 달라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장봉희 국장님. 예. 제가 뭐 특별히 연령대를 지금 시니어 쪽으로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맞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연령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40, 50대 또 20, 30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도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 보이스피싱을 주로 이제 겪는 분들, 당하시는 분들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업무를 취급하다가 어떤 불법 행위가 있어서 어떤 분을 업무상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6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경찰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경찰청에서 제가 저한테 전화 올 리가 없는데 네. 나중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제가 고발한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네. 연락 왔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우리가 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검찰청에 거의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우선 겁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 처음에 당황하고 네. 그쪽을 신뢰하면서 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노령층의 그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나를 자세히 아는구나 해서 네. 의심이 점점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여기에서 내 개인정보를 알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의심을 꼭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심을 먼저 해야 된다. 예. 이 말씀 전해주셨고요. 제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보니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은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고령자들의 그 심리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든다. 이제 이런 점들이 있는데요. 시니어들이 대부분은 남들, 특히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큰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내지는 역으로는 자식들의 어떤 신변이 위협받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또 공략하는 그런 이제 범죄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또 금융당국자를 위장해서 전화하는 수법은 이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문화상품권에 한 장 한 장 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가 온라인에서는 현금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로 진화하는 수법들인데요. 장봉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금융당국원이 볼 때 이 보이스피싱 수법들 예.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렇죠. 네. 예. 가장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카카오톡이나 SNS 문자로 네. 그 딸, 자식, 지인이라고 속여서 네. 그 온라인 소액 송금을 하게 만든다든지 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현재 폰이 고장나서 안 돼요. 네. 엄마가 대신 신분증이나 이걸 가입해 주세요 하면서 사기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 보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런 수법들이 계속 진화한다는 것은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들을 계속 파고든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대처하기가 정말 힘드시겠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올 9월까지만 봐도 벌써 피해 건수가 6,800건에 아유, 그렇게 됩니까? 피해 금액은 300억이 넘습니다. 네.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한 상태고요.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네. SNS 문자. 네. 근데 과거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4분기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다가올 때 아마 연말에 자금이 필요하고 하니까 선물도 많이 오고 네. 이때 집중하는 거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영환 총장님. 네.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 수법이 진화를 하면 네. 교육도 그만큼 또 다양해져야 되고 또 그 수법들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그 교육을 진행하실 때 범죄 수법도 연구하고 그렇습니까? 예.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또 새로운 수법이 자꾸 나오고 있죠. 네, 네. 하지만 대응 방안은 굉장히 저는 간단하고 심플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장봉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자나 SNS가 이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모르면 열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상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네. 네. 혹시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1332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1332. 네. 그게 여기가 이제 어디입니까? 1332? 금융감독원의 이제 신고 전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네. 경찰청이라 뭐 이런 네. 쪽. 그래서 저희가 유형은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방안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전화가 모르는 전화 오면 받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상하면 신고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네. 저희가 교육할 때 어쨌든 모르면은 문자도 네. 모르면은 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모르는 번호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수상하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가 생겼으면 바로 신고하시라고. 네. 근데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332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저희는 무조건 일단 신고할 수 있도록 112에 해도 되고 네. 1332로 가도 되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장봉희 국장님,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예. 혹시 신고자가 어디 금감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좀 꽤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그래 복잡하진 않고요. 네. 일단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네. 나중에 혹시 그 범죄자를 찾아도 네. 그거를 반환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융감독원 그 쓰리고 캠페인인데 저는 아까 들으면서 쓰리고. 네, 쓰리고 세 개. 캠페인, 네. 보이스피싱 네. 예방 네. 쓰리고 캠페인입니다. 저는 보이스 예방 사고 캠페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확인하고 네. 신고하고인데 네. 저는 그 앞에 신고하고 앞에 일단 중단하고 무조건 중단하고. 빨리 중단하고 네. 네네네. 신고는 나중에도 되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1332는 우리 금융감독원 네. 불법금융신고센터입니다. 네. 거기로 전화하시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네. 금융사기 이런 것도 다 신고하실 수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네. 금융사고를, 네.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지역번호 없이 그냥 예. 1332번만 누르고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금융 사기, 대체적으로 외부에 있는 범죄자들이 나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법으로 나를 속여서 나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금융사기라는 것이 꼭 외부의 범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믿고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를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지인들에 의해서 금융착취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명백하게 노인 학대 중에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인들에 의해서 금융착취,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나의 노후 자금을 거의 빼앗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오영환 총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옆에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인 학대.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제 초고령 사회가 몇 년 안 남았는데요. WHO의 자료에 의하면은 그 노인 학대 그 신고율이 네. 한 4%에 불과하답니다. 어. 네, 이게 이제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방임까지 포함해서.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신고율이 4%에 불과한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가정 내에서 네, 친족에 의해서 그런 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내 아들, 딸을 신고하지는 그렇죠. 않는다는 얘기죠. 예, 예. 네. 그래서 신고율이 한 4%에 불과하고요. 이게 이제 WHO 자료니까 전 세계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의 약 16%가 노인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약 6.8%가 금융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6.8%.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노인 인구의 6.8%면 약 한 55만 명 정도가 네. 금융학대를 받고 있다고. 상당히 많은 인구수네요.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 금융학대는 본인이 어떤 치매라든가 네. 뭐 이런 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경우에 학대를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 평균 수명도 올라가게 되고 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80 이상 90 이렇게 가게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금융 착취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서 네네. 많이 일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자, 장봉희 국장님, 지금 오영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대, 특히 이제 경제적 그 학대는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 친인척 간병인에 의한 간병인까지. 네. 금융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네. 최근 사례를 보면 그 한 80대 여성 노인이 간병인한테 내 통장하고 인감을 주면서 장 보는 데 써 이렇게 했는데 장 보는 데 써라. 예. 네. 근데 3년 전부터 그 들어있던 5천만 원이 거의 빠져나갔고 네. 그제서 딸이 알았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 다 허락받고 한 거다라고 네. 하니까 네. 이에 대한 반박이나 논리, 증거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시할 수 없던 거죠. 아, 상당히 이런 안타깝군요. 사례들이 네. 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데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처 CFPB 같은 경우에는 계좌 해지 등에 대한 페널티를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나 네. 잦은 거액을 인출하거나 네. 그다음에 간병인이나 제3자가 노인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네. 그런 보이면 금융 착취의 신호로 네.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 당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까지 체계가 좀 덜 마련돼 있는데 네.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에는 네. 그 금융계를 지연시킨다든지 거절 네. 또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 혹시 이제 그 개인들끼리 예. 가까운 지인들끼리 예.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네. 연세가 드실수록 네. 어떤 기억력이 인지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례가 지금도 꽤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오영환 사무총장님. 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치매와 같이 인지 능력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이게? 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이 결정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후견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고 지정을 받으려면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네. 또 법관 판사가 지정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한 게 있어서 네. 많이들 이제 활용은 못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공공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 공공 후견인 제도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지역의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네. 또는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를 하고 또 그 어르신은 자기 재산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지킬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금융 착취에 대한 대안 또는 방법으로 금융 착취 방지를 위해서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좀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네. 그 성년 후견 제도하고 공공 후견 제도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는 어쨌든 법원을 통해서 네네. 해야 후견을 되는 지정받고요.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공공 후견인 제도는 지역에 뭐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주민센터 뭐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한 그 지자체를 활용해서 거기서 안내를 받고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훨씬 더 좀 빠르게 또 쉽게 그렇습니다.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네. 문의하시면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봉희 국장님, 지금 오영환 총장께서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이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난 8월에 예. 이 고령자들을 위한 그 종합적인 대책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 그게 그 차곡차곡 네. 그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사회자님이랑 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또 제가 사례가 든 것처럼 네. 이게 치매 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후원 지원 신탁, 그냥 치매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후원 지원 예. 신탁. 예, 예. 네. 이거는 그 자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 네. 전문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네. 인지 상태가 온전하실 때 금융회사에 금전을 신탁하면 그 금융회사가 자산 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할 경우에 네. 간병비나 병원비, 네. 생활비 등을 맡아서 네. 관리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게 우리 금융당국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제도죠. 그래서 추후에 네. 그 치매 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를 네.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매 신탁 예. 또는 전문 신탁, 치매 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 전문 예. 특화 신탁사. 예, 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네.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커질 거고 네. 이쪽 특화된 금융회사는 또 다른 영역의 어떤 그 확실한 네. 수익원을 수익원을, 창출할 네, 수 있을 네. 것이고 네. 이게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국민, 특히 시니어들은 예. 더 안전한 나의 금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또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한 명이나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요새는 글로벌화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나 나가 일하는 자식들도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렸을 때 사회상을 왕성하게 하는 그 아들, 딸들은 네. 와서 어머니나 아버님을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간병인이 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제도적인 금융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외국의 후원 지원 신탁 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지금 도입하려고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케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장봉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또 하루속히 정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이었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법이 새롭게 제정이 돼서 이제 내년 3월, 정확히는 3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엄격히 얘기하면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둔 것인데요. 제가 좀 얼핏 보니까 이제 이 내용들 어르신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융사기, 금융 착취와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영환 총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회자님 말씀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시켰고요. 네네. 그리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네네.
여기서 고령층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오프라인 그 은행들 점포가 점점 축소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이제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고령층의 금융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도 내용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금융 사기 및 그 금융 착취, 지금 우리 주제가 있는 이제 그런 쪽의 대응도 강화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고령층화 금융 환경 조성 방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장봉익 국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국민, 특히 이제 시니어들의 어떤 금융 소비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노인 금융 피해 방지법, 이거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금융 사기라든가 금융 착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 예방할 수 있는 법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노령층이 젊었을 때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과 다르게 네. 약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또 제도적으로 금융권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네. 그거를 그 현명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네.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바로 노인금융 피해 예방 방지법에 네. 대한 취지일 것 같고요. 네. 이런 것이 앞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역할과 법 제정 취지가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이 고령자들의 이 금융 사기 피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노령층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네. 증가를 했고 네. 전에는 3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30대 여성. 예. 지금 노령층이 자산 형성이 많이 돼 있고 네. 오히려 그 자산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외부 사기범들은 그걸 타켓으로 들어오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노령층에서 이런 금융상의를 당하지 않도록 네. 별도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도 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일반 특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 금감원을 비롯해서 금융당국에서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도 조금 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회사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사회적 공익을 네. 추구하는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익도 네. 추구하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동반 성장하고 사회적인 금융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서로 그 양의 네.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네. 자, 그 오영환 총장님, 그 우리나라에 지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하는 데가 네.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라 우리가 통상 시니어라고 하면 50대 이후를 이제 시니어라고 하죠. 노인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시니어 계층,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라 그래서 그쪽은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을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령별로는 좀 세퍼레이트 돼 있고요. 그 외에 금융기관, 그러니까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금융교육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고요.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건 거기는 이제 지금 장봉희 국장님 계시는 금융감독원도 들어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네. 경찰청이라든지 네. 또 기재부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 네. 저희도 거기에 멤버로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소법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대된 그런 이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저 시청자들께서 나도 저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예.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나요? 예, 우선은 이 금융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네.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장봉희 국장님 말씀처럼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 4, 5년 남았는데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4세쯤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수명에는 3가지 수명이 있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있고요. 네. 건강 수명이 있고 경제 수명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은 한 84세 되고 네. 이 건강 수명은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 74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 수명은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70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내가 건강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나이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4세고 건강 수명이 74세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은 병으로 앓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 경제 수명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네. 그게 결국은 70세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84세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생을 마감한다면은 그 전에 10년 동안은 건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 그 이상 10여 년은 건강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사기를 당하면 바로 노인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든 또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금융사기를 당한다 그러면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후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거든요. 네. 그러면 노후가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금융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니어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와 관련된 또 노인과 관련된 단체는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든 또 노인 종합복지관이든 네. 또 시니어 클럽이든 네. 이 우리 사회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시니어와 노인 관련된 기관에 가시면 저희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오지 않으셔도 주변에 네.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하셔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그 노인 단체라든가 복지 시설에 예. 금융 관련 교육들이 있는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네. 장봉희 국장님, 그 금감원에 쓰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어떻게 해주시죠? 예.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사고는 신고 전에 중단하고. 신고 전에 중단하고. 네. 자, 지금 이제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사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삼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고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니어들께서는 알고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가 더 어려우실 텐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일단은 금융감독 당국이나 금융회사도 노력은 하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든 젊은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경각심, 네. 의심, 외부의 친절함 아니면 겁박에 가까운 경찰청, 검찰, 금감하는 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나 네.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감독원에서나 검찰에서나 경찰에서도 네. 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중단하시고 끊으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 통상적이지 않은 낯선 사람의 친절함이 있을 때도 네.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오영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향후 10년, 20년 써야 될 나의 경제적 가치가 순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상당 기간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픔도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어떠한 어색한 일이 당하기 시작하거나 네. 낯선 전화가 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고 네. 중단하고 신고하셔야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 채널은 국번 없이 1332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제 피해 회복이 되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거의 그렇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한번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로 입금된 돈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 3번을 잘못 누르거나 하는 것은 특이한 사례, 네. 그리고 30분 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하는 거. 사례 네. 아주 드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입금 제도가 있고 네.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송금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수취인 계좌가 일정 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지연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연 이체 서비스인데요. 네. 이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이체 한도 안에서 그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계좌는 뭐 일정 금액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불편하셔도 금융회사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제도를 신청하시면 만일에 하나 그 확률은 낮지만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를 당할 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네. 책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예, 예. 이런 것들도 1332에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예, 안내받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자기가 거래하시는 네. 본인이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 예, 주거래은행 가시면 네. 이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 나 그 보이스피싱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금융 사기와 관련된 말씀 나눠봤지만요. 여기서 뭐 대안을 마련하고 또 총체적으로 우리 금융 당국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색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와중에 제가 지금 가슴속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쓰리고, 의심, 확인, 신고. 이제 이런 것들은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이제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큰 소득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뭐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금융 교육 현장에서는 또 당국에 또 바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금융 당국에서는 우리 이제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또 당부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오영환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당부가 있을까요? 우선 그 현장에서 보면 고령층의 특성이 한 번의 교육 가지고 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 교육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금융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피해를 받은 고령층이 치매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데미지가 정신적인 그렇죠. 심리적인 예, 충격 예. 때문에. 그래서 노후 빈곤은 물론이고 네. 이 건강 수명에도 네.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은 정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사실은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네.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교육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느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같은 기관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네, 거죠. 그 은행에서 지점에서 한다든지, 아, 네. 네, 그리고 또 은행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일회성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령층이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고령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령층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금융감독원하고 네.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산적인 어떤 부분들도 정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이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교육협의회가 네네네. 법적 지위를 얻게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좋은 교육을 좀 펼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네네. 장봉희 국장님, 뭐 현장에서 예. 감독하실 때 어려운 점이나 특히 우리 시민단체 민간 부분에 또 당부하실 말씀도 한번 전해주시죠. 그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금융교육 제도가 활성화돼야만 1년에 6천 원 이상 금융사기 당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 사기 금액에 비하면 이런 교육협의회 쪽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금융회사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금융사기가 이 최접점은 금융회사에서 일어나거나 그 관련된 직원들. 네. 직원들이나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예방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업점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령층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 최일선 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 금융회사들에게 당부를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금융사기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얘기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그 신고는 1332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